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장의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요 단원을 끝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길 텐데, 이번 강의 끝나고 우리 다음 주에 바로 기말 평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말 평가는 우리 중간고사 이후부터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업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본 그런 문제 내용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나가는 이 전자기 유도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또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좋겠는데, 제출하는 건 기말고사 보는 날에 문제를 풀어서 가져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푸는 건 내가 이제 오늘 강의 시간에도 이제 풀어줄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좀 풀어서 기말고사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도 되고,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도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그리고 수업도 하고, 그래서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전자기 유도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의 내용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게 되면, 사진인가요? 사진을 보게 되면 제시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인덕션 조리기구 위에 이렇게 이제 냄비를 올려놨는데, 냄비가 이쪽은 또 유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금속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지금 끓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냄비 밑에 이 조리기구 이 상판에는 얼음이 또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마치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인덕션 조리기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인덕션 조리기구의 원리는 이 금속 냄비만 뜨겁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속 냄비에 들어있는 이런 음식이나 또는 이 물이 같이 열이 나게 되겠고, 하지만 이것과 조리기구와 상관없이 옆에 놓여 있는 이 얼음에는 어떠한 열도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올려놔도 이 냄비를 잡지만 않는다면 이 바닥이나 또는 이 주변에서는 어떤 열도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조리 원리 또는 에너지 전달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작용이 바로 전자기 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보면 전자기 유도 그랬는데, 유도는 본래는 없었는데 생겨나게 하는 그런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처음에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만들어내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도라는 과정, 이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가 없는데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그런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 원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우리가 이 단원 내용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2장의 단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 12.2절의 전자기 유도 법칙 이 안에 이제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또는 이것들로부터 설명되는 어떤 응용적인 측면, 그리고 새롭게 정의되는 어떤 공학적인 양들,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12.2절에 전자기 유도 법칙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12-2절을 좀 중요하게 보고, 나머지는 어때요? 응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절 서론에서 준비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위에 표지에 보면 요 그림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충전할 때 전선을 꽂아서, 어댑터에서 나오는 선을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전자기 유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220V 전원에서 나오는 그럼 높은 전원을 5V의 작은 전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때 들어가는 원리가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관련된 아주 직결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우리 이 단원의 마지막에서 공부하는 변압기 단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가지고 전압을 줄여서,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전압으로
휴대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변압기와 충전 기술을 한 대 이제 묶어서 이렇게 무선 충전 기술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바로 휴대폰 무선 충전 기술인데, 이건 뭐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뭐 남자들 쓰는 전기 면도기 충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물속에서의 조명기, 그죠? 물속에서 램프를 켜야 되는데 그때 우리 전력 공급해서 쓰는 램프에는 바닷물에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착식인 조명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무선 에너지 전달 방법을 써서 그런 불이 들어오게 하는 이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그리고 넓게는 우리 휴대폰 통신이나 어떤 무선 통신에서 이용하는 그런 통신 자체도 사실은 무선 그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전자기 파에 관련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전자기 유도가 이용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버스 탈 때 교통카드 이렇게 태그를 하잖아요. 이것도 또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법칙이 되는 거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이제 태그를 해서 신분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바코드 기호로 이렇게 레이저 광학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전자기 유도에 의한 법칙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실제로 정말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분야니까 역시 이제 꼭 알아두면 당연히 우리 지식 확충에 도움이 되겠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영어로는 Electromagnetic Induc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lectromagnetic이 전자기, 그죠? 전자기적인 Induction, 유도, 이렇게 이제 영어 단어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내용을 보시면 도체가 자기장을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역선을 끊고 통과할 때 기전력이 도체에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체가 자기장을 가로질러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장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어떤 공간을 이렇게 도체가,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이제 도체예요. 금속입니다. 금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기장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선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자기장선이 이런 제 팔의 방향 또는 손가락 방향이라고 하자면 이렇게 잘 보이려나요? 얘가 이렇게 이제 끊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도선이 이걸 끊으면서. 하지만 이 이 자기력선 눈에 안 보이겠죠. 안 보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쨌든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자면 자기장 선이 막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끊어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고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나갈 때, 통과할 때 도체의 기전력이 유도하게 된다. 자, 기전력을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전원의 전압이라고 그랬죠. 전원이 최대로 낼 수 있는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압 또는 이런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는데도 전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인덕션 된, 그죠? 그래서 유도된 기전력이에요. 기전력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가 되겠죠. 그죠?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그래서 이런 작용을 통틀어서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자, 도체가 폐회로의 부분을 형성하면 생성된 기전력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겠죠. 회로 주위라는 얘기는 이제 회로 자체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 막대가 마치 배터리처럼 작용하는데, 배터리 어때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도선을 연결하면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배터리만 있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그 배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도선을 연결해서 전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전류를 우리가 역시 유도 전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가 없는데도 전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뭐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발전기죠. 발전기를 만드는 데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라든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런 곳에서의 원리, 큰 대형 발전소에서의 원리, 또는 자전거에 달린 발전기, 램프를 켜는 발전기, 손으로 돌리는 수동 발전기, 이런
뭔가 움직여서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발전기는 모두 다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풍력 발전할 때 풍차를 바람기 위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죠. 이거 역시 발전기입니다. 이거 역시 전자기 유도 법칙. 매우 많은 그런 과정에서 이용이 되는 거고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꼭 알아둬야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그림 12.2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전자기 유도를 나타내는 어떤 실험 또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검유계라고 하는 게 있죠. 검유계는 매우 민감한 전류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 회로에서의 기호로는 이렇게 G로 표시합니다. G. 검유계가 영어로 갈바노미터가 되는데 이 바로 G, 갤바노미터의 이 G를 써서 여기에도 이렇게 G라고 사실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라 이런 검유계, 즉 또는 전류계가 되겠죠. 검유계 또는 전류계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코일을 만들었어요. 이건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여주고 있지만 물론 여러 번 감으면 훨씬 더 유용한 코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전원 장치는 없죠. 전원은 없기 때문에 코일의 전류가 흐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일의 중심을 이렇게 내부 아래에서 위로 지나가는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을 우리가 손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면 자석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석이 코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움직이면,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도선이 자기장을 끊으면서 지나가면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도선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여도 돼요. 그럼 서로 상대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가까워지거나 또는 멀어지거나 그러면 이 코일의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 코일이 배터리인 것처럼 전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 N극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방향으로. 그런데 코일을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게 하면 전류의 방향이 우리 A번 처음의 그림과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또 그럴싸하죠. 다가갈 때, N극이 다가갈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는데 N극을 멀어지게 하면 전류가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이 첫 번째 그림에서 N극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석을 이렇게 돌려서 S극을 가져가게 하면 또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S극을 멀리 이제 벗어나게 하면 또 가져갈 때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렇게 뭔가 하나 바꿔주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 성질 특징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뒷장에 가게 되면 자석이 일정한 속도로 코일 쪽으로 이동하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편향이 일어난다. 즉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에서는 코일이 멀어지면 전류의 방향은 그것과는 또 반대로 흐르게 된다. 자, 3번은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자석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기전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운동이 있을 때에만 자석이 도체가 자기장을 끊어낼 때에만 이렇게 코일의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페이지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가보시면, 제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아래쪽에 가보시면 이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 그랬는데, 우리 자석이란 말은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석이 뭡니까? 자기 선속의 줄임말을 자석이라고 했고, 기호로는 이 자석을 뭐라고 했었어요? 자석을 파이로 표현합니다. 파이. 그리스 문자의 파이라고 두고, 이게 바로 자기장과 면적의 곱이 되는 거죠. 어떤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만큼의 면적을 우리가 설정을 하면 그 지나가는 자기장의 색이 B하고 그 면적, 정해진 면적 A를 곱했을 때 이 값을 A를 지나는 자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속의 단위는 뭐였나요? 자속의 단위는 웨버였습니다. WP였죠.
그래서 이 B에 대해서 쓰면 B는 자속 나누기 면적이 되는데, 그래서 단위로 보면 웨버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똑같이 이걸 쓰고 테슬라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을 테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자속 밀도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자기장 단위로 자기장의 기호로 많이 썼던 B는 다른 이름으로 자속 밀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공부인데 기억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당연히 잘 기억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자 봅시다. 자속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은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발생시키고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이런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이런 작용을 전자기 유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전자기 유도 이 관련된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 놓은 법칙이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는데, 이 법칙의 주요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전자기 유도의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패러데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패러데이 법칙이 바로 전자기 유도를 설명한 법칙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제대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보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건데, 지금 얘기했던 그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회로와 고리 형태로 얽혀 교체하고 있는 자석이 변화할 때, 그래서 어떤 회로가 있어요. 고리입니다. 고리 형태의 도체가 있는데, 고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원형 고리 생각하면 좋겠네요. 원형 고리. 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를 지나가는 자기장 곱하기 그 고리의 면적, 그래서 이거를 자속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속이 고리를 지나갈 때 그 지나가고 있는 걸 우리는 쇄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우리 한자어를 쓰게 되는데, 쇄교하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떤 고리가 있어요. 고리의 단면이 있겠죠. 이 단면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자기장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이거를 쇄교한다, 이렇게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쇄교하는 자속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코일을 쇄교하는 자속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겠죠. 고리가 하나 있으면 코일이 하나인데, 고리가 이렇게 여러 번 감겨져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도선 고리를 지나가는 자속이 있는데, 이 자속이 정해진 값이 아니라 변화할 때, 이거예요. 변화할 때. 자, 자속이 변화할 때 코일의 기전력이 생겨난다. 여기는 회로와 쇄교하는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자, 자속이 변화할 때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크기는, 즉 전압이 몇 볼트의 전압이 만들어지나, 이때 이 전압의 크기는 이 자속이 변하는 정도, 자속이 변하는 빠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빨리빨리 변하면, 즉 많이씩 변하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도 크다, 즉 높은 전압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보게 되겠고,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전자기 유도할 때는 두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하나는 패러데이 법칙, 또 하나는 렌츠의 법칙. 이거 이제 사람 이름을 쓴 건데요. 자, 이거는 유도 기전력이 그럼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자, 아까 이 도체가 자기 장소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이제 전압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이 배터리의 플러스 극이 되고 어느 쪽이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이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외부의 전압을 이렇게 가할 거냐, 이렇게 가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은, 즉 전압의 방향은 움직임의 혹은 그 기전력을 유도시킨 자속의 변화. 자, 자속이 변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코일을 지나가는 자속이 변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자속이 증가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자속이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하겠죠. 지나가는 자속이 증가하도록 변할 수도 있고 감소하도록 변할 수도 있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속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에 저항하는, 즉 반대하는
즉 자석 변화가 증가하고 있으면 자석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이 코일의 기전력이 가해진다.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자, 상대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렌츠의 법칙에 따라 렌츠의 법칙에 대한 대안적 방법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렌츠의 법칙을 매번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랬을 때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방향을 잡기 위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90도가 되도록 검지, 엄지, 중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고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엄지손가락 방향,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운동 방향이에요. 이 도체가 운동한다고 그랬죠. 도체의 운동 방향이고 이 검지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중지의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운동 방향, 자기장 방향, 전기장, 전류 방향. 그래서 중지부터 전자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전류, 자기장, 력은 실제 힘의 방향이 아니라 운동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자동 그래도 돼요. 전자동, 전류, 자기장, 운동 방향. 자, 요거를 제가 다음 페이지 그림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방향? 자, 전류 방향. 요 검지 무슨 방향? 자기장 방향, 전자동, 운동 방향 이렇게 두는 거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N극과 S극 자석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N에서 S 방향. 그러면 이 방향을 이 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일치시켜 보게 되는 거고, 그때 이 도선이 움직이는 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도선이 움직이는 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방향. 힘의 방향 그랬는데 그 운동 방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석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가져다 놓고 자기장 방향, 자, 검지로 이렇게 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 엄지로 운동 방향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지를 딱 펴면 이 중지의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에 대고 그림을 보면서 오른손, 왼손으로 하면 안 되죠. 왼손은 반대로 전동기의 원리 할 때 전자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자력. 자, 우리 오른손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또 유도 전류,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적용할 때 이 방향, 렌츠의 법칙 적용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플레밍의 right hand rul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 자,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대로 잘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렌츠의 법칙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도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왼쪽 방향이 되도록 검지를 일치시키고 도체 막대가 만약에 위로 움직인다면 자, 자기장을 가로지르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위나 아래로 움직일 때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동이라고 그랬죠. 운동 방향. 그러니까 막대를 이렇게 지나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도체가 아래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도체가 마치 이쪽이 지금 이 그림처럼 움직일 때 그림처럼 움직인다면 이쪽이 배터리의 플러스 방향, 이쪽에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인 것처럼 하나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도선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저항도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겠어요? I는 R분의 V가 되겠죠? I는 R분의 V가 되는데 이 V의 전압을 우리가 E라고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전력에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기전력이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얘를 E라고 쓰는데 또 어떤 책에는 이걸 그리스 문자의 입실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기 쉽게 유도 기전력 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2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2의 크기를 그럼 2의 크기를 구해야 이 유도 전류의 크기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때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의 크기가 바로 BLV 이렇게 되는 겁니다. BLV 단위는 볼트예요. 전압이니까 볼트가 되겠죠. B는 자기장, 그렇죠? 자기장. L은 여기를 지나온 막대의 길이에요. 도체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이때 도체의 전체 길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장 속에 있는 길이만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장 속에 있는 길이. 그래서 그 길이를 여기서 이제 소문자 L로 이렇게 보는 BIV가 아니라 BLV입니다. 소문자 L이에요. BLV. 그래서 이렇게 이제 L로 본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BLV. V는 이 도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이제 암기를 해야겠죠. 유도기술력은 얼마냐? 특히 이제 도체 막대가 이렇게 운동해서 생기는 유도기술력은 BLV다. BLV 자기장 곱하기 자기장 세개 곱하기 도체 막대의 길이 곱하기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어느 하나만 2배가 돼도 전압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을 크게 하거나 도체 막대가 길게 또는 자기장에 속한 도체 막대의 길이를 길게 또는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더 높은 전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때 이 단위는 테슬라 그리고 미터 퍼 세컨드를 그대로 썼을 때 전압이 볼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위가 되어 있다면 이런 테슬라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다 바꿔줬을 때 BLV 곱하면 그게 바로 몇 볼트 이렇게 이제 전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도체가 각도 세타로 움직인다면 이때 우리가 이 자기장을 잘 끊으면서 90도로 지나갈 때가 BLV 사인 90도가 돼서 그냥 BLV가 되는데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움직인다면 사인 90도가 아닌 사인 다른 각도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45도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기장을 곧장 지나가면 90도 방향인데 자기장을 끊으면서 그대로 수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45도 방향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BLV 사인 45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시면 300mm 그랬는데 이거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30cm죠. 그러니까 0.3m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단위 변환 잘못해서 문제 틀리면 그럼 매우 아깝잖아요. 그래서 단위 변환에 꼭 유의해서 이거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0.3m 이렇게 되겠고요. 이 도체가 자속 밀도 1.25 테슬라 이건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기장에 국제 단위로 잘 나와 있고 직각으로 4m/s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다면 직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건 평행하게 움직이는 경우예요. 평행하게 움직이면 자기장을 끊질 못하죠. 그때는 기전력이 아예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지나갈 때 자, 그러면 얘가 B가 되겠고요. 요게 L이 되겠고 요게 V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 곱해주면 전압이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도체의 양 끝이 개방회로일 때, 개방회로라는 얘기는 도체만 있고 여기가 연결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러면 전류 흐르겠습니까? 이러면 전류 흐르지는 않겠죠. 하지만 전압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전압의 크기가 얼마예요? BLV 이렇게 곱하면 B는 1.25 곱하기 L은 0.3m 곱하기 여기 단위 한번 생략하고 0.3 곱하기 움직이는 속도 4 그럼 그대로 다 우리 단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1.25 곱하기 1.2가 되겠네요. 이거 얼마예요? 1.25 곱하기 1.2 이렇게 곱하면 이 얼마나 나올죠? 1.25에 2.5가 나오니까 1.5m 1.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1.5 그래서 요거 곱하면 1.5 전압이니까 단위가 볼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앞에 페이지에 있던 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돼요. 그런데 이제 B번에 보시면 25매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항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전압해서 얘가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죠. 25옴 분의 1.5V 해주니까 이게 얼마인가요? 0.075가 되겠죠. 0.075 단위는 암페어.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 한번 지우고 문제 2번 바로 볼까요? 0.6T. 이게 이제 B가 주어져 있네요. 자, 자석 밀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자석 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기장을 자르는데 75mm 길이의 도체. 75mm니까 0.075m죠. 0.07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9V의 기전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가 이제 9V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의 속도는 얼마여야 되냐? 그 속도 V는 BL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V는 BL분의 2 전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주어진 값 대입해 봅시다. 여기 이제 9V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자석 밀도가 0.6 테슬라, 길이가 0.075m. 이거 여러분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그대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 표면의 두 극 사이에 형성된 자기장에 대하여 자기장이 있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석의 한 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2cm, 가로 세로가 다 2cm씩이에요. 그래서 90도, 60도, 그리고 30도의 각으로 15m/s의 속도로 도체가 움직입니다. 여기 이제 S극이 있고 이쪽에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N극 자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N극 자석. 그럼 요 사이를 막대가 움직이는데 자기장을 끊으면서 지나가는 막대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나갈 때 뭐 세워서 막대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기장을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장이 N에서 S니까 이런 방향으로 돼 있죠. 이런 방향.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막대가 옆으로 또는 눕혀져 있는 막대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지나가는 속도가 15m/s로 도체가 움직인다. 극표면에서 나가는 자속이 5 마이크로 웨버라고 합니다. 자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뭘 구해야 돼요? 자속 밀도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자속 파이 나누기 면적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먼저 구해야 BLV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전력은 BLV가 되는데 이 자석 밀도 B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속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웨버라고 되어 있고 면적이 2cm니까 0.02m가 되겠죠. 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미터가 돼서 이거를 제곱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미터였죠. 한 변의 길이. 이걸 제곱하니까 2는 4, 10의 마이너스 2승을 제곱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미터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5 나누기 4가 1.25잖아요. 그러니까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단위가 테슬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어 보죠. B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테슬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 L이 2cm라고 이거 막대의 길이가 얼마예요? 막대의 길이? 막대의 길이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막대의 길이가 얼마든지 간에 막대의 길이가 10m든 20m든 간에 이런 2cm 영역밖에 안 돼요. 자기장 자체가. 그러니까 막대의 길이에 관계없이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길이는 2cm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제곱미터 이렇게. 그죠? 요거 주의해야겠죠? 막대의 길이가 안 나와 있다 이게 아니라 막대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길이만 우리가 여기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막대의 길이가 2cm보다 짧을 때는 그때는 그 막대의 길이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속도가 15m/s가 되겠죠. m/s. 이렇게 해서 단위 참 생략한다 그랬죠. 단위는 다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곱하면 볼트가 나오도록 이렇게 생략을 해줍니다. 그러면 1.25 곱하기 5 하면 이게 얼마예요? 6.25가 되네요. 그렇죠? 6.25. 6.25에 여기 2도 있고 5도 있었으니까 그냥 2, 5, 10이 되겠죠. 그래서 12.5 곱하기 10에 이제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제곱 단위가 볼트 이렇게 나와서 1.25 밀리볼트 이렇게 써도 되겠죠. 1.25 밀리볼트의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도기전력인데 90도로 지나갈 때는 그냥 우리가 사인 90도 돼서 이 값을 그냥 써주면 되는데 60도로 지나갈 때는 여기에 사인 60도를 곱해줘야 되고 30도로 지나갈 때는 사인 30도를 곱해줘야겠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절반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분의 1.25mV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 가지고 다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보시면 비행기 날개의 길이가 36m예요. 자, 비행기가 시속 400km의 속력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두 날개 끝 사이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구하라. 단 지구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40 마이크로 테슬라가 됐어요. 자, 자기장이 하늘 방향인데 이렇게 수직 방향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기장을 끊으면서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비행기 날개 양 끝에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한쪽 끝은 플러스 다른 쪽 끝은 마이너스 이렇게 전극이 배터리의 전극처럼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이 속도 V가 400km/h가 되는데 이걸 m/s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00, 킬로는 10의 3승, 미터 이렇게 될 테고요. 1시간은 얼마예요? 그래서 3600초가 되겠죠. 그러면 m/s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00을 3.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3.6분의 400 단위는 m/s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BLV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전력은 B가 40 마이크로라고 했으니까 이런 값이 테슬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길이가 비행기 날개의 끝이 양 끝의 길이가 36m가 되는 거고요. 움직이는 속도가 3.6분의 4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3.6분의 36 이게 바로 1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다시 여기 4000 되겠죠. 4000. 그죠? 예. 3.6분의 36이 40이니까요. 10이니까 10. 그래서 여기 4 곱하기 10에 3승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 마이너스 6승 10에 3승 여기 또 뭐가 있어요? 1승이 더 있죠? 그래서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제곱 또는 1.6 곱하기 10 즉 16이죠. 16 요게 그죠? 맞나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10에 4, 10 그대로 한번 다 써보면 16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16볼트가 되겠네요. 0.16볼트의 전압이 비행기 날개 양 끝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너무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큰 전류를 흘릴 만큼 물론 이제 날개 양 끝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지만 큰 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심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공식 하나, 2는 BLV만 잘 적용하면 되겠죠. 자, 문제 5번은 이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오른손 법칙, 그렇죠? 전자동 그랬죠? 전류, 자기장, 운동 방향, 전자동 이렇게 넣어서 잘 보세요. 여기서 힌트를 주면 N에서 S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번에서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되도록 위로 되도록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라는 얘기겠고 그 반대라면 또 반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봐주시고요. 잠깐. 예. 자, 그리고 다음 12.3절에 자기 인덕턴스 가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2차 시에 계속 이어 공부하도록 하죠.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